많은 사람들은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이 건조하고 따끔거려 불편함을 느끼고 식당에서 메뉴판을 잠시 바라보다가 금세 글자가 흐려지며 밤에는 마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에 눈이 부셔 당황한 채 예전보다 운전대를 조금 더 꽉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지 않는 사실인데 시야 흐림이 항상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안과 관련 학회에 따르면 60을 넘기면 눈은 훨씬 더 약해지고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황반변성은 물론 한쪽 눈에 갑자기 나타나는 시야 흐림까지 훨씬 흔해집니다. 또한 국내 연구기관들도 시력 저하 인구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실제 손상이 우리가 쉬고 회복한다고 믿는 밤 시간에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잠든 사이 망막은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또렷하게 보도록 돕는 섬세한 세포들이 소리 없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런 숨은 과정은 시야 흐림의 가장 흔하면서도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이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거의 매주 듣는 가장 큰 질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왜 내 시야는 흐려졌을까? 그리고 값비싼 약이나 위험한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되돌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안약이나 더 강한 안경, 심지어 수술까지도 실제로는 증상만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관리 산업은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여전히 흐릿한 시야와 점점 진행되는 시력 저하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한안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며 나타나는 망막 손상은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눈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변화는 눈이 스스로 회복해야 할 밤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몇 가지 과일에 잠자는 동안 눈이 특히 필요로 하는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손상된 시세포의 회복을 돕고 망막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며 노년층 중심 시력 상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황반 변성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방약이나 고가의 시술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보다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잠을 자는 동안 시력을 되살리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과일에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버려온 부분에 백내장 형성을 크게 늦출 수 있는 희귀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연과학에 기반한 방법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시력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밤사이 눈 회복을 돕는 7가지 과일과 그 효과를 제대로 끌어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도시나 지역 이름을 남겨주시면 시력 저하를 당연한 노화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전문적인 의료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야 변화나 흐릿한 시력, 기타 눈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안과 전문의나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7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7위 과일은 키위입니다. 냉장고 안에 이미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작고 보송보송한 이 과일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야간 시력을 불과 몇 주 만에 또렷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치기 쉬운 과일이 바로 키위입니다. 크기도 작고 겉모습도 조금 털이 있어서 딱히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 특히 나이가 들고 있는 눈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망막은 점점 약해집니다. 망막은 빛을 받아 뇌로 신호를 보내 우리가 사물을 보게 하는 핵심 조직인데, 여기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세포가 서서히 닳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도로 표지판이 잘 안 보이고 밤에 마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별처럼 번져 보이거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야가 흐릿해져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손상이며 막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키위에는 눈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2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이 성분들은 눈 속에 있는 자연 보호막처럼 작용해 해로운 청색광을 걸러주고 잠자는 동안 시력을 지켜줍니다. 여기에 더해 키위에는 독특한 항산화 성분 조합과 소량의 세로토닌도 들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조절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바로 그 깊은 수면이 눈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추측만은 아닙니다. 영양과 노화 건강 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골드 키위 2개를 섭취한 노년층은 시력 선명돼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건조함과 충혈도 더 적었습니다. 평범한 과일 하나가 흐릿한 시야를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그린 키위가 아닌 골드 키위 2개를 드시면 됩니다. 골드 키위는 루테인 함량이 더 높고 산도가 낮아 밤에 먹어도 속이 훨씬 편안합니다. 숙면을 위해서도 이 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작은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키위를 완전히 깎아내지 마세요. 껍질, 바로 아래 얇은 층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페산이 들어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과육을 떠먹되 가장자리를 조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이런 작은 차이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평범한 키위 하나가 밤사이 시력을 또렷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약병이나 수술 없이 더 맑고 건강한 눈으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셈입니다. 이제 6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이면 누구나 즐겨 먹지만 밤사이 눈을 얼마나 촉촉하게 지켜주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과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야가 유난히 흐려지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궁금해 하셨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수박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간식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눈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은 쉽게 건조해지고 망막으로 가는 혈류도 점점 느려집니다. 그 결과 아침에 눈이 뿌옇게 보이고 한두 시간은 지나야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어떤 날은 끝내 개운해지지 않기도 합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0%가 넘는 과일로 기본적인 수분 공급에 도움을 주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박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망막세포에서 발생하는 산화 손상을 줄이는 데 관여하며 백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노화 관련 눈 질환에 대한 보호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찰 연구에서는 수박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체내 루테인과 제아잔틴 수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앞서 키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력 건강의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여기에 더해 야생 수박 추출물이 질산화질소 수치를 높이고 말초 혈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순환이 좋아질수록 잠자는 동안 눈으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뜻이며, 바로 그 시간이 몸이 손상을 회복하려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잠들기 약 30분 전에 씨 없는 차갑게 식힌 수박을 한 에서 2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다만 소금을 뿌려 먹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소금은 안압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시력 손실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박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 가까운 하얀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혈관 기능을 돕고 밤사이 눈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게 잘라 스무디에 넣거나 조금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가볍게 절여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박을 활용하는 작은 변화가 아침마다 느끼던 흐릿한 시야를 줄이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과일은 블랙커런트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낯설고 마트에서도 쉽게 눈에 띄지 않아 대부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과일이지만, 특히 밤 시간대 시력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블랙커런트는 작고 짙은 보라색 열매로 겉보기에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작은 열매는 놀라울 정도로 깊은 영향을 줍니다. 이 과일이 겨냥하는 숨은 문제는 바로 망막의 미세 염증과 혈류 감소입니다. 이런 염증이 오랜 시간 쌓이면 시야가 흐려지고 밤에 자동차 불빛 주위로 번짐이 생기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안경을 아무리 바꿔도 해결되지 않는 흐릿한 시야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블랙커런트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색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며 어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 색소 로놉신의 회복까지 지원합니다.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녹내장 환자들이 블랙커런트 안토시아닌 50mg을 매일 24개월 동안 섭취했을 때 위약을 섭취한 집단에 비해 시신경 유두와 망막 부위의 혈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시야 손실의 악화 속도도 뚜렷하게 느려졌습니다. 이는 특히 개방각 녹내장과 같은 질환에서 시력 보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소규모 연구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블랙커런트 안토시아닌이 안압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망막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관 수축과 관련된 물질인 엔도텔린 1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눈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신경보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블랙커런트의 안토시아닌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눈이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특히 밤 운전이나 방에서 복도로 이동할 때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신선한 블랙커런트를 구하기 어렵다면 하루에 블랙커런트, 안토시아닌 약 50mg을 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과일을 먹는 시간대와 함께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두 몇 알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귤 한 조각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영양소 간의 조화는 몸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효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녹내장 환자들이 블랙커런트 안토시아닌 50mg을 24개월간 섭취했을 때 시신경과 망막 혈류가 개선되고 시야 악화가 늦춰졌다는 결과는 이 과일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선택지임을 보여줍니다. 작은 열매 하나가 밤 시야를 지키고 어둠 속에서도 눈이 덜 불안하도록 도와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블랙커런트를 눈 건강 식단에 포함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과일이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블루베리가 가진 눈 회복 효과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과일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먹는 방식이 오히려 눈에 좋은 작용을 상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가 겨냥하는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요? 블루베리는 망막 속 광수용체 세포에서 일어나는 산화 손상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이 세포들은 초점을 맞추고 세부를 구분하며 어둠에 적응하도록 돕는 아주 작은 구조물인데 수년에 걸쳐 자외선 노출이 누적되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손상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글자가 흐릿해 보이고 밤에는 시야가 더 불안정해지며 안경을 써도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블루베리의 진짜 힘은 그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에서 나옵니다. 블루베리에는 레스베라트롤과 유사하지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은 프테로스틸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과 망막 사이의 장벽을 통과해 빛에 민감한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 손상된 유전 물질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자연적으로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과일로 꼽히며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한 신경영양학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야생 블루베리를 12주 동안 매일 섭취했을 때 시력 선명도가 3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작은 글자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었고 밤에 화면을 볼 때 눈을 찡그리는 빈도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블루베리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고 반짝이는 재배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야생 블루베리는 알이 작고 색이 짙으며 영양 밀도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야생 블루베리는 냉동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신선한 상태와 거의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들기 약 45분 전에 야생 블루베리를 3분의 1컵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요령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유제품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유나 요거트 속 단백질은 안토시아닌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블루베리를 가볍게 얼렸다가 자연스럽게 해동해 드셔보세요. 이 과정에서 세포벽이 부드럽게 깨지면서 항산화 성분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잠자는 동안 눈이 실제로 그 영양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블루베리의 종류를 바꾸고 먹는 타이밍과 방법만 조금 조정해도 밤마다 눈을 찡그리는 횟수를 줄이고 흐릿한 시야를 자연스럽게 개선하며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눈을 더 또렷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과일, 바로 용과입니다. 겉은 선명한 분홍빛이고 안은 강렬한 붉은색을 띠는 이 이국적인 과일이 잠자는 동안 눈으로 전달되는 산소량을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눈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과일 이야기는 분명 놀라울 것입니다. 마트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용과는 겉모습만 보면 그저 특이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눈 건강에 있어 진짜 핵심은 속살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붉은 과육을 가진 용과는 눈을 위한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과일이 겨냥하는 문제는 망막 저산소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밤사이 눈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8시간 이상 푹 잠을 자고도 눈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게 느껴지거나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흐려지고 색감이 예전보다 탁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한쪽 눈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질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과 안에는 어떤 성분이 이런 문제를 돕는 걸까요? 붉은 과육의 용과에는 베타레인이라는 희귀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질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데, 질산화질소는 눈 속의 아주 작은 모세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혈관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눈으로 전달되고 깊은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 회복 과정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분명합니다. 2022년에 발표된 한 노화 생물학 연구에서는 붉은 용과 추출물을 6주 동안 섭취한 참가자들에게서 눈 조직의 혈중 산소 수치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대비 감도와 시야 깊이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더 많은 세부를 볼 수 있었고 흐릿했던 시야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붉은 과육을 가진 용과 반 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를 때는 속이 짙은 자주빛에 가까운 색을 띠는 것을 선택하세요. 속이 흰 품종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용과 속에 들어있는 작은 검은 씨앗을 그대로 삼키지 말고 꼭 씹어서 드세요. 이 씨앗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망막신경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삼켜버려 이 이점을 놓치곤 합니다.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아침마다 무겁고 흐릿한 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이 한층 또렷하고 상쾌하게 느껴지는 모습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밤사이 용과가 조용히 해내는 변화의 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과일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오랜 세월 전통 속에서 눈을 지켜온 열매, 바로 구기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경험이 이제야 현대 과학으로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심 시력이 서서히 사라질까 걱정해 본 적이 있다면 이 과일은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구기자는 선명한 붉은 빛을 띠는 작은 열매로 오래전부터 피로해진 눈과 노화된 시야를 돕는 데 쓰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옛사람들의 선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기자가 겨냥하는 핵심 문제는 황반이 얇아지는 변화입니다. 황반은 망막의 중심부로 작은 글씨를 읽고 얼굴을 알아보며 색을 또렷하게 구분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와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이 황반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것이 흐릿한 시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많은 어르신들이 중심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기자 안에는 어떤 힘이 숨어 있을까요? 구기자는 제아잔틴이 매우 풍부한 자연식품 중 하나입니다. 제아잔틴은 중심 시력을 감싸는 보호막처럼 작용해 가장 중요한 시야 한가운데를 집중적으로 지켜줍니다. 루테인이 망막의 바깥쪽을 보호한다면 제아잔틴은 바로 읽고 보고 인식하는 핵심 영역을 책임집니다. 이 성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매우 탄탄합니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영양학 연구에서는 60세에서 80세 사이의 성인이 말린 구기자를 하루 5큰술씩 일주일에 5번 90일 동안 섭취했을 때 황반 색소 밀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연구 기간 동안 어느 참가자에게서도 황반 변성의 추가 진행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심 시력을 잃을까 두려워 독립적인 생활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말린 구기자 2큰술 정도를 따뜻한 물에 10분간 불린 뒤 잠들기 약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려서 섭취하면 소화와 흡수가 한결 쉬워져 특히 나이가 들며 예민해진 소화 기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두면 좋은 요령이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최소 85%인 다크 초콜릿을 작은 한 조각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코코아 속 플라보노이드는 제아잔틴의 흡수를 도와 두 식품이 함께 작용할 때 눈에 주는 보호 효과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눈을 찡그리거나 요리책 글자를 읽기 위해 고개를 가까이 가져갈 필요 없이 정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선명하고 생기 있는 시야가 펼쳐지는 모습 말입니다. 구기자는 흐릿한 시야를 자연스럽게 다스리고 황반 변성으로부터 눈을 지키는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 위에 도달했습니다. 눈을 위해 가장 강력한 과일, 바로 파파야입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하고 흔해서 특별할 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시간과 방식으로 먹기만 해도 흐릿한 시야와 뿌연 수정체, 그리고 백내장의 초기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파괴적인 과정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엌 한켠에 놓여 있을지 모르는 과일이지만 그 잠재력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파파야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이 과일이 겨냥하는 숨은 적은 바로 당화 반응입니다. 혈액 속에 남아도는 당이 눈 조직의 단백질과 달라붙어 끈적한 물질을 만들고 그 결과 수정체를 흐리게 하고 망막을 손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당화 반응은 흐릿한 시야와 뿌연 렌즈, 그리고 백내장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조차 자주 간과되는 원인입니다.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천연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런 해로운 결합이 굳어지기 전에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엽산이 고르게 들어있어 눈물막을 튼튼하게 하고 망막을 보호하며 시간이 지나도 시력 변화가 급격히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연구로도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에 임상노년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밤 시간대에 파파야를 섭취했을 때 당화 지표가 낮아지고 눈물 분비가 강해졌으며 불과 6주 안에 대비 시력까지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건조한 눈 아침마다 흐릿한 시야 혹은 백내장의 초기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파파야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잘 익은 파파야를 한 컵 분량으로 깍둑 썰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선하고 실온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기 직전에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파파야는 효소 활동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은 파파인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두면 좋은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파파야 위에 신선한 라임즙을 살짝 뿌려보세요. 맛이 한층 산뜻해질 뿐 아니라 라임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비타민 A의 흡수를 도와 눈이 얻는 이점을 더욱 키워줍니다.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뿌연 시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맑고 편안한 시야가 펼쳐지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파야가 밤사이 조용히 만들어내는 변화이며 장기적인 시력 손실로부터 눈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한 걸음입니다. 이제 7가지 과일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눈 회복 효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장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지만 파파야나 블루베리를 우유 한 잔 요거트 혹은 칼슘이 강화된 시리얼과 함께 먹으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흡수가 크게 방해됩니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칼슘이 많은 식사와 항산화 과일을 함께 섭취했을 때 눈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가 최대 3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유제품을 드신 뒤에는 최소 9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식사의 일부가 아니라 잠들기 전 단독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력을 자연스럽게 돕는 작은 비결인데 대부분의 눈 영양소는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지방이 없으면 제대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호두 몇 알 아마씨, 오일 한 작은술, 혹은 아보카도 한 조각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흡수율이 50%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노력으로 효과는 배가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과일을 부드럽게 씻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먹고 싶은 마음에 센 물줄기로 문질러 씻기 쉽지만 그렇게 하면 항산화 성분의 상당 부분이 씻겨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블랙커런트처럼 보호 성분이 껍질에 집중된 과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원한 물에 살짝 헹군 뒤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고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영양소가 살아있는 상태로 눈에 전달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실온 섭취입니다. 차가운 과일은 상쾌할 수 있지만 냉장 보관은 눈 회복에 필요한 핵심 효소의 활동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파야 속 파파인 효소는 섭씨 10도 이하에서는 활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잠들기 전 과일을 드실 계획이라면 최소 30분에서 60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으로 두세요. 그러면 소화도 편안해지고 눈도 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과일은 잠들기 약 60분에서 9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이르면 영양소가 눈 회복이 시작되기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너무 늦으면 소화 과정이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을 맞추면 눈이 밤사이 자연스러운 회복 주기에 들어갈 때 영양소가 정확히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먹는 방법만 조금 조정해도 평범한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시력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로 바뀝니다. 메뉴판을 찡그리지 않고 읽고 밤길 운전이 두렵지 않으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느껴지는 그 답답한 흐릿함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아시겠죠? 흐릿한 시야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밤사이 숨어서 진행되는 손상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눈은 잠자는 동안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책을 편안하게 읽고 밤에도 불안 없이 길을 바라보고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그 표정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 자연스러운 실천의 목표는 단순히 시력을 조금 나아지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독립성과 삶의 기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하룻밤 사이 시야가 30% 더 또렷해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가족의 얼굴일까요? 저녁 노을일까요? 아니면 아침 신문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예순이 넘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몇 가지 작은 습관만으로도 우리는 시력을 지키고 세상을 또렷하게 바라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눈은 정말 소중합니다. 잘 돌봐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몸은 70이 되는 순간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5가지 변화가 있으며 대부분은 너무 늦어서야 알아차립니다. 지금부터 다가올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8,000명이 넘는 환자를 통해 노화의 흐름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난주 진료실에 앉은 이재훈 씨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일이 올 줄 알았더라면 삶을 다르게 살았을 겁니다. 그는 73이었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등산을 다니며 손주와 뛰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옷을 입는 데조차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곧 설명할 5가지 변화였고 그는 모든 경고 신호를 지나쳤습니다.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하며 몸 상태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습관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대비하느냐 아니면 독립을 빼앗기느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변화는 균형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내일 갑자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 안쪽에 있는 평형기관이 서서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 안에는 액체로 채워진 아주 작은 방어리관이 3개 있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 액체가 흔들리며 뇌에 위아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1흔을 넘기면 이 통로들이 점점 약해지고 액체는 끈적해지며 감지 센서는 둔해져서 뇌는 서로 어긋난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순자 씨는 71살이었을 때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설 때 술 취한 것처럼 어지럽고 다리는 멀쩡한데 방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균형 검사를 해보니 박 씨는 한쪽 발로 2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0초는 거뜬히 할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는 근력이 약해진 문제가 아니라 귀 안의 균형 시스템 자체가 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본인은 이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처럼 걸을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일어나서 눈을 감고 서보세요. 몸이 흔들리지 않고 10초를 버틸 수 있습니까? 만약 70을 넘겼는데 이것이 어렵다면 이미 균형 시스템은 손상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이 2,000명의 고령자를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눈을 감았을 때 균형을 잃은 사람들은 2년 안에 낙상을 겪을 확률이 5배나 높았습니다. 5배입니다. 다행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를 닦을 때 한쪽 발로 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 서서히 30초까지 늘리면 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뇌에 다시 균형 신호를 맞추도록 훈련시킵니다. 균형 감각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박순자 씨는 이 습관을 6주 동안 이어갔고 이후 한쪽 발로 25초를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되었으며 아침마다 느끼던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반응 속도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30살에는 떨어지는 물건을 보면 바로 손이 나가 붙잡지만 70이 되면 그것이 떨어지는 과정을 그저 지켜보게 됩니다. 손이 더 이상 제때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둔해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자체가 느려지고 있다는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영호 씨는 72살이었고 여전히 운전을 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을 쫓던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멈춰둬야 한다고 외쳤지만 발이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꼬박 1초가 걸렸습니다. 1초는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속 48km로 달리던 차는 그 사이 약 13m를 더 이동합니다. 김 씨는 아이와 약 15cm를 남기고 멈춰 섰습니다. 그는 몸이 떨리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와서 분명히 받고 멈추려 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극을 인지한 순간부터 실제로 움직이기까지의 반응 시간을 검사해보니 김 씨의 평균은 1.4초였습니다. 30살 무렵이라면 약 0.7초였을 수치입니다. 그의 신경계는 말 그대로 절반 속도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 연구진이 다양한 연령대 2,500명을 정밀 측정한 연구에서도 70이 되면 신경신호 전달 속도가 50살 때보다 30%나 느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가 보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근육은 명령에 늦게 반응하며 모든 과정이 한 박자씩 느려집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는 더 조심함에도 사고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반응 훈련 게임을 하거나 벽에 공을 더 던졌다가 바로 받아내는 연습처럼 손과 눈을 함께 쓰는 활동은 신경계를 계속 날카롭게 유지시킵니다. 김영호 씨는 매일 손과 눈에 협응 훈련을 했고 석 달 뒤 반응 시간은 1.1초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젊을 때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안전을 지키기에는 충분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까지 말한 균형과 반응 속도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몸을 취약하게 만드는 준비 단계일 뿐이며 다음에 이어질 변화들이야말로
노년의 독립성을 실제로 빼앗는 원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요양시설을 고민하게 되고 가족 사이에서 더 이상 혼자 살아도 되는지를 두고 힘든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근감소증으로 근육이 스스로를 조금씩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부산에 혼자 살던 김미정 씨는 68살이었고 성격이 강단있고 모든 일을 혼자 해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장아찌 병을 열려다 실패했고 다시 시도해도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민망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와서 병 좀 열어줄 수 있겠느냐며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와서 가볍게 병을 열며 요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린 적이 언제냐고 물었고 김 씨는 몇 달은 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쉰을 넘기면 해마다 근육량의 1%가 줄어들고 70이 되면 이미 20%를 잃으며 80이 되면 30%가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70에서 75 사이에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60에서 65 사이보다 근육을 2배 빠르게 잃는다는 점입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800명의 고령자를 조사한 결과 65살 참가자들은 평균 약 18.1kg을 들어 올릴 수 있었지만 75살에는 약 12.7kg으로 줄었고 85살에는 약 8.1kg에 불과했습니다. 단 10년 사이에 55%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제 근력이 어디에 쓰이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고 장을 본 물건을 들고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순간에 필요합니다. 이런 동작을 혼자 할 수 없게 되는 순간 독립성은 무너지고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요양시설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김미정 씨는 거창한 운동 대신 저항밴드를 구입해 매일 아침 15분씩 팔과 다리 몸통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전화를 걸어 아무 생각 없이 병을 열었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평균 나이 78배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근력 훈련을 시킨 결과 참가자들은 평균 약 1.8kg의 근육을 늘렸고 일부는 약 3.2kg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무 훈련을 하지 않은 집단은 약 0.9kg의 근육을 더 잃었습니다. 단 석 달 만에 약 2.7kg의 차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뼈가 분필처럼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느끼고 걷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러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강원도에 살던 이정숙 씨는 73살이었고 평소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겨울 아침 현관 앞에 나섰다가 얼음을 미처 보지 못해 미끄러졌고 옆으로 쓰러지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들은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넘어진 탓에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약해진 뼈가 자신의 체중을 견디지 못해 먼저 부러졌고 넘어짐은 그 결과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뼈는 해마다 밀도를 잃으며 속이 스펀지처럼 비고 얇고 약해집니다. 한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50살이 넘은 여성 2명 중 1명은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질 위험을 겪게 되며 남성은 4명 중 1명이 해당됩니다. 고관절 골절 이후에는 고령자의 40%가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활동적인 삶에서 휠체어 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고관절 골절을 겪은 고령자 5명 중 1명이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점입니다. 골절 그 자체가 아니라 장기간 누워 지내며 생기는 폐렴이나 혈전 수술 후 감염 같은 합병증 때문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정숙 씨는 다행히 생존했지만 다시 걷기까지 8주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이 건강하다고만 믿었지 뼈가 이렇게 약해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 손실의 무서운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 신호도 없다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방은 가능합니다. 체중을 싣는 운동이 필요하며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벼운 제자리 뛰기나 짧은 조깅처럼 뼈에 자극을 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극이 몸의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는 대부분의 고령자에게 부족한 영양소로 뼈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정숙 씨는 뼈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1년 뒤 검사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강해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번째 변화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고유수용 감각의 소실입니다. 고유수용 감각이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몸이 공간 속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코끝을 짚어보십시오. 가능한 이유는 뇌가 손의 위치와 코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유수용 감각입니다. 그러나 1흔을 넘기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뇌가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충분히 발을 들어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발끝이 걸리고 넘어집니다. 한 연구에서 고령자들에게 센서를 부착한 채 계단을 오르게 했더니 본인들은 발을 약 15cm 들어 올렸다고 느꼈지만 실제 측정치는 약 8cm에 불과했습니다. 뇌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분명히 보이는 물체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근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몸에 대한 뇌의 지도 자체가 부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사는 최상호 씨는 76살이었고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는 발을 잘못 디뎠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발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씨에게 고유수용 감각을 되살리는 훈련을 알려주었습니다. 한쪽 발로 서는 연습과 일직선 위를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추며 걷는 동작이었습니다. 이런 동작은 뇌가 다시 몸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도록 강제로 훈련시킵니다. 6주가 지나자 그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3가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를 닦을 때 한쪽 발로 서서 각 다리마다 30초씩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에 몸의 중심을 다시 인식시키는 훈련입니다. 둘째, 방 안을 가로질러 줄 위를 걷듯이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정확히 놓고 앞으로 10걸음 뒤로 10걸음 이동하는 연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정밀한 움직임을 다시 배웁니다. 셋째, 눈을 감고 손을 뻗어 문 손잡이나 전등 스위치를 찾아보는 동작입니다. 반복할수록 고유수용 감각은 날카로워집니다. 이 3가지는 모두 합쳐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5분이 휠체어로 이어지는 낙상을 막아줍니다. 박순자 씨는 이 동작들을 한 달 동안 매일 실천했고 이후 저에게 몸이 다시 안정된 느낌이 들며 발을 끌지 않고 걷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뇌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훈련이 필요할 뿐입니다. 6번째 변화는 반사 속도의 지연입니다. 이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소평가하지만 실제로는 낙상을 결정짓는 매우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25살 무렵에는 몸이 균형을 잃는 순간 뇌가 즉시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 손으로 난간을 잡거나 발을 옆으로 내디뎌 스스로를 지탱합니다. 이 과정은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며 몸은 몇백 밀리초 안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75이 되면 같은 신호가 전달되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몸이 아직 상황을 인식하는 사이 이미 바닥과 충돌에 의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 학술지의 연구에서는 이 차이를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젊은 성인은 균형을 잃었을 때 약 200밀리초 안에 반응하지만 고령자는 약 400밀리초가 필요했습니다. 고작 5분의 1초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시간은 넘어짐을 막느냐, 그대로 쓰러지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신경의 노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을 감싸고 있던 보호층이 점점 손상되며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정보는 여전히 도착하지만 필요한 순간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마치 빠른 통신망이 느린 연결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이 노화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대신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반사 훈련을 통해 뇌가 더 빠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공을 더 던져주고 즉시 잡게 하는 연습은 뇌가 예상치 못한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손과 눈을 동시에 쓰는 반응 게임이나 인지 속도를 높이는 훈련용 앱, 심지어 간단한 동작 위주의 게임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이 한 달 동안 총 12시간 하루 약 24분 정도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반응 속도가 약 3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최민수 씨는 휴대전화로 간단한 반응 훈련을 시작했고 불과 2주 뒤 부엌에서 떨어지던 컵을 반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일상에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의 빠른 반응이 넘어짐을 막고 그 한 번이 다시 걷는 삶과 침대에 눕는 삶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변화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자주 간과되는 요소입니다. 바로 두려움 그 자체가 낙상의 위험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직관과는 반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무서우면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덜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긴장한 몸은 움직임이 굳어집니다. 굳은 움직임은 불안정한 움직임입니다. 얼어붙은 길을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을 놓고 있으면 미끄러질 때 자연스럽게 균형을 조정하지만 겁에 질리면 몸이 굳어버리고 그 순간 넘어집니다. 한 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고 답한 고령자들이 실제로 넘어질 확률이 3배나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배입니다. 두려움이 낙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낙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인천에 살던 정은희 씨는 71살에 부엌에서 한번 넘어졌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고 멍이 조금 들었을 뿐이었지만 그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항상 작은 보폭으로 발을 끌듯이 걷기 시작했고 가구를 붙잡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으며 계단은 아예 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오히려 넘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자신감을 되찾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며 평소처럼 걷는 연습을 했고 점차 난이도를 높여 약간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걸어보게 했습니다. 6주가 지난 뒤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믿으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다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몸을 신뢰할 때 몸은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고령자가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7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첫째, 근육 감소로 힘이 빠집니다. 둘째, 귀환의 평형 기능이 약해지며 균형이 무너집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물이 어지럼을 키웁니다. 넷째, 뼈 손실로 작은 낙상도 골절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고유 수용 감각이 사라지며 뇌가 몸의 위치를 헷갈립니다. 여섯째, 반응 속도가 2배로 느려져 스스로를 붙잡지 못합니다. 일곱째, 두려움이 몸을 굳게 만들어 이미 넘어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는 대응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력 훈련이 있고 균형 운동이 있으며 약물 점검과 뼈를 강화하는 관리가 있고 고유 수용 감각을 되살리는 연습과 반응 속도를 높이는 훈련,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3가지만 골라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고 3달이 지나면 가족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6달이 지나면 왜 예전에 그렇게 불안하게 걸었는지 스스로 의아해질지도 모릅니다. 매년 고령자 3,000명이 낙상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통계가 되지 마십시오. 이미 필요한 지식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다리는 100년을 버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끝까지 지탱할 훈련을 해주어야 합니다. 첫 상담 이후 6달 만에 다시 찾아온 박정훈 씨는 보조 없이 걸어 들어왔고 팔걸이에 손을 대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30년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변화와 함께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뒤처지게 둘 것인지 말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